우리 화이팅님께서 이 3프로 채널이 들어올 때마다 뭔가를 먹고 있거나 뭔가 팔고 있어서 짜증나 죽겠다. 아니 한 7시 50분쯤 그 전후에요. 그때 피해서 와요. 아 왜 또 꼭 그 시간에 와갖고 맨날 이렇게 툴툴 거리시는 거야. 그 시간에는 약간 광고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우리 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우리 이사님께서는 석탄 난로였는지 석유 난로였는지 아니면 보일러가 바닥에 들어왔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떠셨어요? 학교에서요. 네. 초등학교 때는 조개탄인 거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중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히터였던 것 같아요. 히터요. 그 주변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라디에이터. 네, 소리 나는 거, 깡깡 소리 나는 네, 라디에이터. 네. 맞습니다. 그걸로 가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뭐 이렇게 나무 떼고 그러진 않으셨는 모양이에요. 서울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에서는 뭐 그렇지 않았겠죠. 네.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 애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바닥에 앉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안고 있던 책걸상을 태워야 되거든요. 하루 지나면 이제 맨 뒷줄부터 하나씩 태워요. 예. 애들이 반쯤 이제 자리에 앉으면 그때쯤 이제 겨울 끝나갔다. 아유, 참 옛날에 학교에 소사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소사. 네. 예. 소사 모르지? 소사 모를 거야 아마 여기는. 관리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용어는 소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리해 주시는 행정 하시죠. 행정 네. 잡일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 계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미국 시장 마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재밌죠. 미국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0.53%, 나스닥은 0.38% 하락했고요. 5일 연속 상승 후에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5일 연속 상승의 그 11월에 그 전에 하락한 3주 연속 하락했던 부분은 12월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그랬고요. 지금은 12월에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전환되면서 시장에 기대가 전환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정고점 신고지수 근처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매물이 다시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저에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하루하루 데일리에서는 크게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하락을 하면서 뭐 이유들을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뭐 특별한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BOJ 총재가 우에다 총재가 이번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일본뿐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어제 장중에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코인 시장이 많이 빠진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그쪽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에는 그 부분을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부분이 왜 이런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작년인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7월 2024년 7월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요번에 뭐 그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때는 환율이 이제 일본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이제 약세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됐던 부분인데요.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 또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상황이 좀 되면은 엔캐리 자금이 회수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엔캐리 자금들이 거의 제로 금리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뭐 지금 올라가서 1%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데 10년짜리가 아까 제가 뭐 정확히 수치는 이따가 좀 불러드리겠지만 지금 말씀을 나눌까요? 네네. 10년물이 1.8%, 2년물이 1.02%까지 갔는데 이거는 2년물이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를 상회한 거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처음인 거에 시장은 이제 그렇죠. 뭐 지지 저항이라든지 처음이라는 거에 화들짝 놀라는 거거든요. 2008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는 거 의미를 두는 거고요. 10년물이 1.8%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미국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4%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차이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2.2%에서 서로들 대출하고 상환할 때에 되는 비용이 들 거고 네. 그런 비용들이 환전의 비용이 들 거고 네. 이런 비용들을 감안을 하면은 캐리 트레이드로 이익 낼 게 별로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N저로 인해서 즉 일본의 제로금리를 위해서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네.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이 회수되는 상황이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차례 작년에 급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기저에는 다카이시 사네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 네. 그 재정 확장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그럼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은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또 어떻든 간에 금리 정상화를 해야 된다. 네. 정상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로금리에서 0.25% 25bp 올릴 때도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 다음에 0.5%까지 올리고 그게 작년 초였고요.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오르면 0.75%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네. 그럼 국채 수익은 더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럼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러면요. 네. 재정 확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예.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금리는 올라간다. 예. 채권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로 가나 금리는 올라간다네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국채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미국은 바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에 뿌려졌던 고위험, 고성장 자산에 운영되고 있는 캐리 트레이드 이게 회귀 위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이 돈이 풀리면서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성장주에 있는 대형주에 많이 들어갔을 거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갔을 거고 코인 시장 상당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제 코인 시장이 장중에 빠뜨리지 않았냐, 하락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것만의 이유가 아니고 뭐 다른 이유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막 나오면서 네. 언급과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막 빠졌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BOJ 총재 어제 언급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BOJ 총재 오에다 총재 공개 연설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작년 1월에 요 표현을 쓰고 나서 인상을 했다는 거예요. 적절히 판단한다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은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요번에 인상한 쪽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12월 금리 인상 확률을 시장에서는 미국이 아니고 일본에서 75% 정도로 확률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이렇게 퍼센트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그러면 엔화 강세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우리의 원화도 좀 강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호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요런 조그만 호재의 문제가 아니고 캐리 자금의 회기는 어마어마하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장주나 고위험 고성장 자산에 치우쳐 있던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다. 요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다는 걸 설명을 하던데. 근데요. 예. 그 예전에 이사님 그 얘기 자주 해주셨는데 같은 악재가 두 번째 발생하면 그건 그 네네, 맞아요. 민감도 떨어진다. 근데 예, 예. 이거는 같은 거예요? 아니면 금리 단위 그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지금 거예요? 현재는. 네, 네. 지금 현재는 처음에 그때 있을 때는 처음에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굉장히 큰 거고 네, 네. 지금은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걸 시장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네. 언제 할 거? 12월에 할 거냐, 뭐 1월에 할 거냐,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대 맞으면 되게 아픈 거고요. 근데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덧붙여서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이나 되게 중요합니다. 수준이. 지금은 0.75%까지 올라간다고 쳐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일본 금리가 이 상황에서 막 물가 오르고 일본은 물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일본이 물가가 막 오르고 이러면서 금리를 막 올려요. 원래 자기들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1.5% 이상으로 올린다. 그러면 그건 수준이 절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네. 캐리 자금 회수가 한꺼번에 왕창 회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번 충격 받았어. 그럼 조금 이게 털고 요번에 이거 청산해야겠다. 요번에 또 그래. 그럼 조금 더 청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절대 수준 자체가 막 1.5% 극단적으로 2% 됐다. 그 있겠습니까? 캐리 자금이 다 회수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 수준이 굉장히 높으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 수준이라는 거를 늘 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 절대 수준의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5% 넘어가면 네. 주식 다 팔아야 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또는 우리 그 달러 인더스가 105 넘어가면 다 팔아야 돼. 이런 절대 수준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원화가 1,500원 넘어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강도 있게 이걸 잡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지금 0.5%거든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요번에 25p 올라서 0.75다. 절대 수준이 이게 굉장히 높냐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1차 충격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절대 수준이 높아가면은 그건 아니다. 이게 다르다. 완전 새로운 예. 사건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알파벳 쪽하고 브로드컴 요쪽이 좀 빠지고요.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마이크론하고 요쪽은 좀 올랐는데 요거는 지금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벤트 두 가지, 이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이벤트가 이번 주에 두 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젠슨호ang CEO가 한번 언급을 좀 했습니다. TPU와 같은 ASIC과의 경쟁은 늘 있던 내용이며 그 기술을 존중합니다. 네. 그러나 쿠다 플랫폼이 가진 범용성, 유연성, 확장성은 압도적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갈 거 또는 시장에서 막 걱정하는 그런 건 없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반등을 다시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이나 엔비디아 쪽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쪽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오르고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애플이 1.5%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거 보면은 제가 주시장을 보면서요. 이렇게 걱정스럽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애플이 지금 다시 신고가야? 그럼 그전에는 엔비디아 신고가하고 또 어쩔 때는 알파벳 신고가고 지금 또 애플이 신고가예요. 그냥 이거 걱정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가면서 계속 해. 네, 이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알파벳도 할 거예요. 아마존도 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뜰 거예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웹 개발자 회의 하면은. 그러면은 애플이 지금 다시 4조 달러 이상 올라가지고 엔비디아하고 차이가 좁아졌어요. 네. 엔비디아하고 차이가 좁아졌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저 위에 보이지도 않게 5조 달러 이상으로 갔고 애플은 4조 달러 살짝 아래에는 4조 달러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애플이 올라오면서 얘들이 또 다시 힘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플 역사적 신고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돈은 있는 거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 선물이 5% 정도. 이건 지금 제가 타이핑한 7시 한 20분 정도에 타이핑할 때 그때의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8만 6천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만 달러를 이번에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급락할 때 8만 2천 달러를 갔었어요. 8만 2천. 네, 8만 2천 달러 갔었습니다.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그래서 요걸 깨냐 안 깨냐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월가 IB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길쭉 올라갈 것 같다.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있다. 근데 비트코인 못 올라가면 산타 랠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 위험자산의 흐름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빠진 부분들에서 걱정을 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금하고 비트코인을 매일 이렇게 써서 갖고 오잖아요. 네. 예전에 이렇게 안 했지만요. 지금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는 막 급등락하고 이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플러스 1% 상승 시작했어요. 근데 곧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아주 특이한 건 없었어요. 특이한 수급이 없었는데 그냥 마이너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한 보합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반등 시도했어요. 근데 오후 들면서 이제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 요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장중에 떨어지고 낙낙 선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일본 니케이 225는 1.8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작년에 일본은 혼자서 남들은 2% 3% 빠질 때 혼자 15% 빠졌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이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제 1.89%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힘을 좀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굉장히 탄탄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제 빅차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수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외부의 아주 충격이 큰 이벤트가 아닌 이상 네. 내부 수급이 더 지금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주 크게 움직임이 없었지만 일본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대만도 한 1% 빠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좀 선방한 편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중에는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이틀 연속 코스닥이 강세입니다. 3.7% 지난주 금요일 날 올랐고 어제는 1%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5% 정도 올랐고요. 물론 고점부터 좀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에 시장이 밀리면서 내려온 네. 부분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최상위에 있는 게 세 가지 섹터이죠.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이쪽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좀 올랐는데 어제 한 10%씩 오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SNS텍, AD테크,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랐고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 이 소재 동진세미캠이 오른 이유는 어저께 뉴스가 있었죠. 그 뉴스를 말씀 좀 드리면요. 동진세미캠이요? 예,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한테 이거 안 준다고 네네네. 해가지고 네. 우리 빨리 국산화해야 된다 아마 그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중국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긴가민가 좀 하고 조심스럽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왜냐면 오보가 내면 안 되니까 네. 사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보도들이 이것저것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약간 싸움 제대로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중국도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나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필수적인 건데 예, 예. 이거 안 판다고 하는 건 예. 결국 중국이 또 히토리 꺼낼 수밖에 없을 것 히트를 같은데. 꺼내겠죠. 그렇죠? 예. 와, 왜 이렇게까지 가지? 미국이 시키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생산 일본 기업이 5개인가 6개가 해서 70% 이상을 다 합니다. 미국 저거랑 똑같아요. 중국이 히트를 갖고 그렇게 하듯이 네. 여기 일본은 지금 포토레지스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웨이퍼 만드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재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 때문에 일단 동시세미캠이 우리 국산을 했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동시세미캠을 가지고 다 쓰질 않아요. 여전히 일본 걸 씁니다. 네. 그런데 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올랐던 이유는요. 이렇게 되면은 이 소재 기업만 가지고 딱 찍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정포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중국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그러면 반도체 장비 소재도 있지만 반도체의 완성품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반에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사에는 저는 그런 걸 좀 안 써오는데 기사에는 우리한테 수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번 나올 때마다 막 수혜인이 피해인이 그런 용어를 쓰기 살아서 안 써왔는데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그래서 어제 상당 부분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의 소부장 종목들이 어제 오른 부분에 이 뉴스가 작용을 좀 했습니다. 네. 이 포토레지스트 또 물어보시는데 네. 여기 이제 웨이퍼 원판 네. 같은 데다가 이제 요 포토레지스트를 쫙 입혀갖고 네. 원래 빛으로 이제 막 그 그리잖아요. 네. 그 그리는 거 이제 감광하고 맞습니다. 이제 어딘 좀 남아 있고 뭐 요걸 아마 저 해주는 게 네. 뭐 저도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만.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반도체는 다 레이저 같은 걸로 다 네. 회로 그리고 하니까 그거 이제 감광하는 그 소재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판이 샥 도는데 갑자기 뭐 물방울 하나 물처럼, 쫙 네. 떨어지면 이게 쫙 퍼지는 그거. 그게 이제 포토레지스트. 네, 그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네. 사실 그런 거는 그냥 물어보면 요즘에 다 있는데. 그래요. 그렇죠. 아니 혹시 질문하시면 그런 거 궁금하시면은 네네. 그냥 LLM의 그용으로 정말 너무너무 자세하게 맞아요,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 거 사실. 또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또 하나 아는 거지 뭐. 네. 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10% 올랐고요. 최근 들어 로봇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 고용도 한 10% 오른 모습을 나타나는데 좀 안타깝고 요즘에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요.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조선방산 원자력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지금요? 어제만 빠진 게 아니고 어제 특히 많이 빠졌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방산 일단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혼난 적 있죠. 왜 이제 그 차트가 무너졌습니다. 아웃신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표현하냐고. 네. 그때 뭘 그러냐 화장품이요. 네. 그러니까 표현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추세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조선방산이 특히 방산도 그렇고요. 조선방산이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어요. 얘네들이요. 원자력도 조금 그렇고 네. 전력기기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어제 한 6% 7%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 또는 패시브 자금이 코스닥을 사려고 팔고 저기 샀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코스닥에 사는 자금들은 코스닥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지금 분위기에서 우리 코스피가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부클로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의 액티브 자금 일부가 이틀 적으면서 종목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막 같이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현 상황은 추세 전환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물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점으로부터 20% 이상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30% 40%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네. 이걸 좋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느낌도 기시감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여전히 조선방산 원자력에 대해서 전력기계는 지금 좋으니까 뺄게요. 조방원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에 엄청 그 목표 주가도 계속 높이고 있고요. 엄청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20% 30%씩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주가는 빠지는데 계속 좋다고 보고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쪽이 섹터가 좀 그런 부분이라서 좀 판단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올해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말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갈 것이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쪽이 네. 좀. 근데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니에요. 빠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고점으로부터 뭐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은 얘들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제가 또 끝났어는 표현을 쓰네요. 추세 전환했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네. 근데 얘들은 좀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은 삼양식품도 이게 지금 반등을 굉장히 많이 해서 6.8% 빠진 거예요. 10% 이상 빠졌었고요. 파마리서치도 15% 빠지고 효성주가 5% 빠지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연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셌던 종목들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익 실현할 때 나는 밑에서 소위 줍줍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나도 같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할 거냐라는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돼서 예.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항상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분위기 자체는 금리 인하 및 유동성 추가 부여 기조로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캐리 자금 일본발 캐리 자금 동향 우려 뭐 이런 부분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왜 코스닥이 이렇게 금융 기관들이 갑자기 이틀 동안 들어올까? 지금 발표된 게 없잖아요. 지금 확정된 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왜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국내 기관들이요. 코스닥 및 중소형주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액티브 자금이 일부분만 단기적으로 움직였지 거의 자금이 없거든요. 거기에. 네. 그러다 이거 떠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빈집이죠. 이쪽이.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수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급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또 따라 들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수는 오르내림이 확실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동안과 특히 다음 주에 동시만계 연계 수급 요게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자체의 흐름은요. 1번, 2번 말씀드렸고요. 3번 우리 수출입 동향 나왔는데 반도체 엄청 좋았고요. 자동차도 이번에 좋았습니다. 대미 수출이 줄었는데 중국 수출이 줄었고 늘었고 중동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 보고요.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경상수지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환율이 약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캐치 마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긍정적인 노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JP모건의 내년도에 코스피 전망 보고서 요걸 잠깐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글로벌 대비 저평가. 이건 우리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런 걸 써오는 겁니다. 아직 지배구조 할인 해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하고 저도 좀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그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반영되면서 들어오는 거는 언제쯤 얼마나 들어올까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런 의식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모리 내년도에 강한 업사이클 형성할 것이다. 은행, 배당세제 개편과 자사주 매입 확대로 릴레이팅이 될 것이다. 방산, 지정학적 완화로 지금 빠지고 있지만 이 지정학적 완화가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러 지금 이제 종전 협상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내년도 수주 실적 모멘텀이 강하다. 그리고 원전 ESS 전력기기의 구조적 성장 사이클로 장기 성장과 밸류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요 정도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쪽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두에서 올해 연말까지 부서별로 최대 20에서 40% 감안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바이두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전통 온라인 광고 수입이 굉장히 안 좋고 AI 경쟁 심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뉴스는 우리는 아마 올해보다도 올해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네. 방송하면서요. 내년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AI가 시작되면 우리 3년 지났잖아요. 네. 이미 10년 전에부터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고 빅테크 회사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하고 그리고 AI의 확산과 더불어서 뭐랄까요? 그 실업률이라든지 네. 고용 상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번 뉴스를 보시면 9번 뉴스 보면요. 현대차가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투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벌써 성장했나 할 정도예요. 보면요. 거대 행동 모델을 적용한 로봇을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한다는 건데 이 로봇은 명령을 직접 입력받지 않아도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작업 전략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 상용화 목표는 2028년 전으로 보고 있고 10년 안에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요거하고 비슷한 결의 뉴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정도 돼 있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내년부터 대당 3,000에서 6,000 유로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구글 TPU용 HBM은 60% 납품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뉴스에는 뭐라고 하냐면 삼성전자 1위 탈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성전자 엄청 좋아하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언론사,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면은 맨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TPU용에서 구글 향은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네. 많은 부분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 요 노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의 제3 캠퍼스 구축에 7조 원 투입해서 제3 캠퍼스 구축한다는 거예요. 차세대 CDMO 구축을 통해서 생산 능력 최대로 확보하겠다라는 건데요. 송도 다들 가보셨죠? 네. 송도에 이렇게 큰 부지가 있지는 않은데 오다가 이게 그러니까 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 라인이 되게 비싼가 보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바이오는 또 우리 이주호 기자 전문입니다. 여기서 송도에 그게 좀 인력들이 좋습니다. 거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실 생산 라인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예. 네. 그건 되게 청결하고 해서 예. 인력들의 구조도 좀 이렇게 연령대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에 송도 삼성바이오로스 공장 가보면 공장 같지도 않아요. 그냥 건물이 딱 이렇게 있어 깔끔하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그거는 이제 있는데. 탱크 같은 게 아마 이렇게 그렇죠. 네. 있죠. 굉장히 하여튼 그 위생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철저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의 반도체 공장처럼 그렇죠, 맞아요. 네, 관리가 아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7조 원 투입해서 3캠퍼스 구축한다는 건 그냥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이죠. 이런 뉴스. 네. 지금 이 캠퍼스까지가 8공장까지를 우리가 이 캠퍼스라고 하는 거죠. 8공장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 용량이 큰데 예, 큽니다. 8공장까지 계획 있고 3캠퍼스 그 추가적인 용량도 우리는 더하겠다. 예, 그렇게. 네. 요 송도 이쪽이랑 하여튼 시흥 이쪽이 예. 그 바이오 하여튼 클러스터가 굉장히 또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두 축이 있죠. 송도, 시흥 그다음에 오송. 네, 충북 네네, 성주 맞아요. 오송 쪽. 네. 두 가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출입 데이터 보실 때 시흥 그다음에 청주 쪽 수출입 데이터 잘 보시면 바이오 투자에 또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건 이제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죠.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만나러 가야죠, 빈센트님. 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